현재 일본은 어느 때보다 첨예한 미중 갈등 가운데 자신들도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자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2021년에는 역대 최고로 국방비를 집행합니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명실상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는 미국의 랩터급 전투기도 포함되는 등 국방비 증강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준비 중인 무기 리스트들을 살펴보며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 준비. 첫 번째로 일본은 이제 주변국을 가시권에 넣어 직접 타격할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일본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일본이 늘 공격이 편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본은 2021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해 한반도를 사정권화로 놓는 작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전쟁 불가능한 국가인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어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유는 북한이나 중국을 경계하는 목적이지만 도발은 한국에 가장 많이 해왔으므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3,500억 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육상 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입니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다소 굼뜬 행보를 보이던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일본산 미사일을 개조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거리 1,000km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도 도달 가능합니다. 여기에 외딴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도 도입 추진 중이죠. 이 역시 사거리 900km로 주변국을 위협하기엔 충분한 장치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게 된 주요 원인은 결국 미국이 재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을 대항할 카드로 일본을 꼽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의 다음과 같은 엄청난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F-22 랩터급 전투기 배치하겠다. 일본은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를 들여올 계획에 들떠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데일리 온라인 같은 극우 세계 언론에서는 사실상 F-22가 일본에 오게 되었다며 동북아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일본이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F-22는 2006년 모의 공준전에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개발 실적과 미일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으며 방위성이 조만간 결정 내용을 공표할 전망입니다. 또한 록히드 마틴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F-22를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에서도 호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2 후속기 개발 사업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기체 제작, 시스템 통합 등에 관해 협력할 전망입니다. 물론 미국의 F-22 스텔스기나 기술이 통째로 들어오느냐는 보안상 지침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미국의 F-22에 준한 기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상만이 아닌 것은 이것을 미국에서 꾸준하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F-22 전투기를 대외적으로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오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누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일본이 2030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생산의 50% 이상을 일본에서 만든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F-22와 F-35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이런 조건의 거래가 실현되면 일본의 첨단 전투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록히드 마틴은 F-22를 기반으로 한 전투기 설계도를 그대로 일본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F-3가 제대로 실현이 되면 F-22에 준한 기체가 나오며 일정 부분은 개량형으로 F-35 기능까지 결합해서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이미 일본은 F-35를 105대가량 도입하기로 결정해 동북아 공군 전력에서 앞서간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F-22를 기반으로 한 스텔스 전투기가 더해진다면 이제 사실상 주변에는 상대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상상과는 다르게 나중에 엄청나게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F-22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F-22 기체 자체도 수출을 금지한 미국 당국이 F-22와 F-35를 합친 기술을 제공해 일본 차세대 전투기인 F-3를 만들겠다는 것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은 해주되 F-22를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되도록이면 스텔스기를 자체 기술로 제작한 다음에 미국의 완전체를 수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의 개발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X는 미국이 레이더 기술을 전수 거부했으나 자체적으로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제 시제품 양산을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으로 개량된 F-15K 등으로 전력을 보충하고 F-35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미쯔비시에서 자체 스텔스기인 ADT-X를 시험용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만 갑자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기술 미흡 요소가 있어서 결국 미국이나 기타 국가와 합작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구상 최고의 스텔스 원천 기술을 쥐고 있는 랩터 전투기 기술을 미국에서 제대로 넘겨줄지 의문인데다가 지금까지 미국과 공동 개발한 다양한 무기의 납품이 지연되고 천문학적 비용까지 소모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입니다. 이 전투기가 F-22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국방당국이 얼마나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외군사 물자 유상 판매 시스템인 FMS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우선 F-22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는 F-3 90대에 대하여 총 6조 엔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FMS를 통해서 우선 값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부른 다음 환불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돈은 받아놓고 개발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돈이 남아도 일본에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하도 안 주니까 한국에까지 연락해서 미국이 FMS를 고치는데 힘을 합치자고 주장합니다.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계하고 있으나 돈만 뜯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상방어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도 너무 비용이 비싼 데다가 방어 효율도 떨어져 일본에서는 취소하기로 하고 결국 자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일본의 무기 관련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며 푸념을 합니다. 현재 F-35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수입한 각종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데만 연간 1조 원가량이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F-3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예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소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결국 F-15의 순항미사일 탑재도 취소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F-22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동에 F-35를 판매하는 미국이 이스라엘은 그보다 우위를 갖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비춰집니다.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굳이 록히드와 오랜 기간 개발하며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F-22 랩터 완전체를 들여오는 방안을 협상하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언제까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미룰 수는 없어 결국 록히드 마틴과 합작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바람대로 스텔스 전투기가 제 시간에 일본에 정착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는 역사 왜곡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올해 3월 일본 당국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이고 역사 왜곡과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제강제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은 축소, 은폐되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비중도 높였습니다.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강도 높게 다루었죠. 한일 외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전범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을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또한 성명을 발표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죠.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우려와 달리 일본 현지의 반응은 우익 교과서에
더 냉정했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들이 잇따라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의 끝판왕은 2007년에 설립된 이쿠오샤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이쿠오샤의 역사 교과서는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직후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짧고 그 배경이 된 근거 없는 유언 비어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교과서 또한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4년간 사용하게 될 일본 공립중학교 교과서 선정 결과 이쿠오샤의 역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1%에 불과했습니다. 국민교과서 채택률은 고작 0.4%였습니다. 엄청난 하락세입니다. 올해 이쿠오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6.4%, 국민 5.8%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내년 이쿠오샤 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학생 수가 많은 요코하마, 오사카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잇따라 이쿠오샤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동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내년부터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서 이쿠오샤로 바꾸기로 결정한 곳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뿐입니다. 역시 아베입니다. 마이니치는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채택 반대 운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은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교사나 시민의 목소리가 보디블로처럼 큰 효과가 있었다. 참고로 보디블로는 복싱에서 상대의 복부를 가격하는 것입니다. 이쿠오샤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에 관여한 지유샤의 역사 및 공민교과서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더 심각합니다. 과거 0.1% 정도의 채택률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검정에서 결함이 너무 많아 아예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어떤 학교도 지유샤 교과서를 선택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선택에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입니다.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 및 영토관을 주입시키는 교과서는 주변 국가의 역사 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의 미래까지 위협하겠죠? 일단 상당수의 우익 교과서가 제출되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로 한국이 일본을 헐떠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도대체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신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문제라는 한국과의 큰 현안에 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만들었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가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네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의 경우는 한국 측이 사실상 파기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며 정치적 외교적 의도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라는 평가는 잘못됐다. 사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가 심각하게 우경화된 데는 아베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서술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는 등 일본 역사의식 우경화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7년 8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퇴임 후 사흘 만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전후 70년을 맞아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일본을 만들 것인지 세계를 향해 담화를 발표했고, 이듬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나의 진주만 방문을 실현했다. 더 이상 듣고 있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오사카의 보고 요리 전문점이 있습니다. 즈보라야라는 가게인데요. 지난 15일 100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닫은 것입니다.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오사카 구시가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식당의 보고 모양 풍선 간판이 철거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이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1868년 창업한 도쿄 도시락 전문점 고비키조 벤마스도 코로나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4월 폐업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885년 창업한 야마가타현의 마루아치 야타라츠케, 1936년 창업한 도쿄의 교자 전문점 스위토 포주도 비슷한 이유로 장사를 접었습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50년에 가까운 세월을 숱한 위기를 거치며 살아남은 가게들입니다. 이들의 폐업에 요식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의 정책적 무능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기업형 점포의 코로나 도산 건수는 5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업이 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죠.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정책적 목표를 고용 유지에 맞춰온 아베 정부가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앞에 우왕좌왕하던 정부의 모습이 요식업계 관련 정책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아베 씨,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